권력에 굽힘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해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코드 인사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게 아니냐는. 혹시 그 준비되십니까? 이거 잠깐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좀 한번 보십시오.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김종원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스푼평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1차 방중 때는 무려 4억 원어치로 추정되는 선물 호랑이도 안겼습니다. 특히 탄핵이 거대한 정치 음모와 쿠데타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의 산에 날조된 정황이 갈수록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황교안 대표께도 이를 당부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서게 됐습니다. 네, 6월 18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네. 북한에서는 이제 습근평 동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레 북한을 방문한다는 사실이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시 주석 취임 이후 첫 방문이죠. 네, 부주석 때 2008년에 한번 간 적은 있었는데 네. 집권한 이후로는 처음이고요. 뭐 G20 정상회의 일주일 앞두고 간다는 네. 점에서 의미가 더 커 보입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시 주석 방북에 우리 정부의 의중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설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고 반장,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풀리지 않는 의혹이 참 많은데 오늘 그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경기도 김포의 한 소각장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죠. 이 고유정 전 남편의 유해일 가능성이 있는 아직은 모르는 거군요. 모르는 겁니다. 네. 또 뼈로 추정이 되는 물체가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일단 이게 사람 뼈가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또 이 고유정 전 남편의 유해가 맞는지 등은 좀 더 이 감정을 거쳐봐야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수에서 감정하게 되는 예. 거죠.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발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청와대가 곧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 예정이고요. 이와 별개로 윤석열 후보자도 대검찰청 내에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준비단은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포함해서 약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려졌고요.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개인 신상부터 시작해서 검찰 개혁 의지, 또 정치적 중립성 방안 등 철학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국회 문을 여는 데에는 호응하고 있지 않지만은 청문회만큼은 하겠다는 또 그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국회가 청문회 때문에 열릴 수가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죠.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서 본인과 지인 또 재단 등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서 차명 보유한 걸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고요. 오늘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서 손 의원은 억지스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에는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애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법정 공방 아마 재판에서 이제 또 이어지겠네요. 자, 오늘 정치보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관련한 내용부터 짚어보고요. 국회 정상화 속보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이후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기소 소식, 또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오늘 발표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레 목요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후 28일부터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한중 정상회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잇따라 예정돼 있죠. 앞으로 열흘 사이 한반도 주요국 간 정상 외교전이 숨가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시 주석 방북 의미, 또 앞으로 비핵화 협상 전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달 초 폭풍 현지 지도에 나섰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일 군부대 공연 참석자들과의 기념 촬영을 끝으로 공개 활동을 멈췄습니다. 벌써 2주째 두문불출, 잠행을 이어가고 있었죠. 자, 그리고 같은 시점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6.12 싱가포르 1주년을 앞두고 미국에 셈법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의 선 비핵화 요구를 사뭇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선 핵포기 주장을 고집하여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 실책을 범하였으며 이것은 조미 대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었다. 혹시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던 이때 미국에서 전혀 상반된 분위기의 긍정적인 소식이 추가로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1주년을 맞아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만족한 눈치였습니다. But it was a very nice letter. It was a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d it. Okay? 자, 13일엔 우리 남쪽에도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고 이희호 여사 별세에 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직접 보내서 조의를 표한 것이죠. 과거 전례를 보면 DJ 서거 땐 조문단을 서울로 보냈고 결과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조문단을 보냈다면 끝나고 협상을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상황을 피했고요. 대신 최대한의 성의 표시를 위해서 동생을 직접 메신저로 활용했습니다. 자, 요새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찬찬히 공을 쌓아 올라가서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막내형 소리를 듣는 것도 워낙 시야가 넓어서 어디로 패스하면 좋을지 이 빌드업에 능하기 때문이고요. 다정회에서도 웃음골을 넣는 건 양 최고반장이지만 이렇게 뒤에서 찬찬히 빌드업을 해주는 막내 누나가 있다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앞선 6월 절반 북한은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빌드업 작업을 해왔습니다. 한쪽으로는 도발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친서 등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먼저 선을 넘진 않았고요. 미국엔 셈법을 바꾸라, 우리에겐 미국을 설득하라 이렇게 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나온 결정적인 카드,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작전 타임입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2005년 후진타오 주석 방북 이후 14년 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08년에 부주석 신분으로 평양을 찾았지만 이 주석직에 오른 뒤로는 처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점이죠. G20 회의에서의 미중 무역 담판,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 그대로 트럼프 보란 듯 북중 회담을 갖는 겁니다. 자,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4번째로 방중했을 때 북한이 주장하는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라면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조선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중국 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 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 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해서 무역전쟁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중국. 그리고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내세워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썩 반가울 리만은 없는 소식인데요. 마침 오늘 밤 플로리다에서 대선 도전 출정식을 갖습니다. 비핵화 및 무역 협상 성과를 과시해야 하는데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You mean when am I going to put the extra $325 billion worth of tariffs? I will make that decision, I would say, over the next 2 weeks, probably right after the G20. One way or the other, I'll make that decision after the G20. 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Xi,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probably planning it sometime after G20. Okay? 북중회담 소식의 백악관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즉 중국 너희도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고 압박을 한 겁니다. 국무부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파트너 및 동맹국, 중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공동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청와대의 반응도 봐야겠죠. 고민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주부터 방북 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이로써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시점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청와대는 늘 준비하고는 있지만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진핑 주석 G20 회의 앞두고 방북, 막 오른 6월 정상 외교전입니다. 네, 어제 저희 뉴스룸 하는 도중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사실이 알려졌어요. 저희도 이제 급하게 속보 처리를 했는데 모레 목요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28일 G20 정상회의 때 그 이후에 이제 한미 중일러 정상이 또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열흘간 상당히 중요한 정상 외교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비핵화 국면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한반도 문제의 주요 플레이어죠. 남북한 그리고 중국, 미국 등이 연쇄회담을 갖는 건데요. 지금 북미 교착 상태가 이어진 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거의 석 달 반이 지났는데 우선 북한의 G20 회의에 앞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한 겁니다. 북한 매체가 어제 저녁 8시 이 보도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 방북 소식을 전격 공개를 했는데 보통 주요 소식을 전할 때 오전 6시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아침 일찍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 보도를 내놓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죠. 이렇게 저녁에 보도를 한 건 아무래도 미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면요. 미국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동부 워싱턴 기점으로 보면은 7시잖아요. 아침 7시.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죠. 딱 맞는 시간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중국 신화통신 이런 관영 매체들도 어제 저녁 북한의 발표에 맞춰서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 국빈 방문 소식을 똑같이 전했는데 이 숭타오 공산당 연락부장 이 어렵게 얻은 한반도의 대화, 긴장 완화 추세를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면서 양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이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 측은 또 이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별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중 우이탑 참배 행사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일정 일부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은 14년 만이고요. 시진핑 주석은 2008년 부주석 때 방북했었지만 2013년 집권 이후 처음 방북입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하고 올해 벌써 4번이나 중국을 찾았잖아요. 그에 대한 답례 성격은 물론 있습니다. 올해가 또 이제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는 있고요. 다만 그 타이밍은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이번 방북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1월에 4번째 방중 때 초청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당시가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도 겹쳐서 중국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었는데요. 양 정상대회가 함께한 가운데 환영 만찬이 무려 4시간 동안 성대하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연희에서는 형이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환영하여 중국 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 형이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성의에 있고 열정적인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수련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었습니다. 습근평 동지 백요원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감사를 표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담례 방북이 최근 갑자기 결정된 걸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보다 중국에 다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이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미국에 과시하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내세워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최근에 홍콩 사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청와대는 이번 북중 만남에 우리 정부의 의중도 담겨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우리 정부가 어느 시점, 어느 루트를 통해 방북 사실을 파악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사안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만남에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완벽하게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북미 북중 간의 물밑 대화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다.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한 그런 표현으로 일단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최 반장.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 시기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청와대는 시기는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만남 자체가 남북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매 순간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뒤 대담에서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만남이 바람직하다면서 6월 내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시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6월 중 가능한지 여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아마 저희가 좀 다뤄야 될 텐데 미국 차기 대선 레이스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마당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결정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FFVD가 미중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요. 이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 즉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북측에도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앞서 국장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시작되는 재선 출정식에서 이 북핵 또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성과를 한껏 과시를 해야 하는데 약간 상황이 좀 복잡하게 꼬여버린 측면이 있는 것이죠. 특히 G20 정상회담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담판을 짓겠다. 이런 구상과 달리 중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 아직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역으로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꽉 막혀 있는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꽤 있죠. 네, 뉴욕타임스가 오늘 중국의 전문가들이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미 간 대화 재개를 결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돕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 주석이 미중 무역 긴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일주일 뒤 만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 재개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시 주석이 오히려 북미 교착 상태에 이 돌파구를 마련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완화하는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또 이 중국 입장에서 발등에 떨어진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콩 문제죠. 중국 당국이 지지해왔던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홍콩 정부가 이 시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접으면서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단기간에 조율이 됐고 또 1박 2일의 간소한 형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서 보면 이런 국면 전환용 카드로 방북을 결정했다. 이런 또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을 홍콩에서 북한으로 돌리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아무튼 내일 모레부터 외교안보 속보가 쏟아질 걸로 보이네요. 고 반장이 트럼프 대통령 또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요.
예전에 백악관에서 만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좀 취재를 잘해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청와대 시진핑 방북 우리 의중도 담겨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4당 의원들의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의사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하는 등 국회 정상화는 오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등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죠. 다만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한국당 국회 복귀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6월 임시국회는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의원 98명의 소집 요구로 20일부터 국회가 열리죠. 자, 일단 문은 열었지만 의사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한 자리에 모이긴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국회법상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정할 수 있지만 사실 전례가 거의 없고 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 심사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자, 원내 지도부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이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 국회법에 따라 이 경우에도 상임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위원장 회의 개최를 안 하게 되면 사회권을 이제 위임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이제 의원 수가 많은 곳이 이제 사회를 보게 되니까 이제 저희 당이 사회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반발 불보듯 뻔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복귀를 압박하는 취지일 겁니다. 현재 국회에 각종 민생 법안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가장 큰 관심 두 가지죠. 추경호와 윤석열호의 향방입니다. 먼저 추경을 심사해야 하는 예결특위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법사위 모두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자, 추경 심사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분명한 입장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추경을 추진했었고 또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새누리당 일자리 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대규모 추경을 주문하는 등 나는 추경을 좋아해서 추경호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던 이분도 이제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 애칭을 앞으로 추경호가 아니고 추경불호로 불러주십시오. 이번 추경은 최초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경제 실점 덮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 같은 거 있으면은 우리 경제 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호도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호입니다. 자,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요. 그러나 청문회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은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의사 일정에 합의할 뜻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대로라면 윤 후보자가 청문회 난타전 없이 검찰 수장에 오를 수 있겠다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한국당 이 청문회는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가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추경안 심사 거부 등 국회 보이콧은 유지하되 윤석열 후보자와 또 앞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겁니다. 특히 윤 후보자는 청와대가 정치 보복, 적폐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보인 것이라면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 윤 후보자가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 당시 이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한 말을 빌려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자, 이 그가 총장이 되면 야당 탄압은 더 커질 것이고 검찰은 반문 인사들에 대해 칼을 휘두를 것이다라고도 했죠. 다만 과거 사례들을 좀 보면요.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병헌 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사해 자진 사퇴를 이끌어냈죠. 자,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관할한 건 아니지만 이 검찰은 오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보안 자료를 받아 지인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다라고 판단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코드 인사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도 잘 안 듣는 분이니까. 특검 때 제가 이제 원내대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원칙주의자예요. 이제 이분에게 따라붙는 표현이 강골 검사 아닙니까? 강골. 강골은 야당에게만 강골이 아니에요. 자,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게 될 법사위 격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야당이 문제 삼는 쟁점은 조금 전 말씀드린 코드 인사, 논란과 적폐 수사,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그리고 과도한 65억 원 상당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위원들과 이 설전을 주고받으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당연히 알아야죠.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300억의 돈이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국정감사에 질문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오만물순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벼르는 한국당 청문회로 국회 복귀입니다. 네, 우상호 의원의 아까 그 발언이 상당히 눈길이 가네요. 네, 우리도 두려워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다뤘지만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로 20일부터 모레네요, 모레. 모레 일이 많네요. 아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방북하는 게 모레고 6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일종의 합의를 이끌려고 했지만은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죠. 네, 문희상이 이 3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의사 일정에 합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직은 이견이 해소될 상황이 되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 달간 양당 간의 협의를 주재하면서 많은 실망을 했고 또 화가 났다면서 최종 열차 출발 시간은 남아있으니 결단이 필요하다라면서 양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를 수용하고 또 한국당을 향해선 청문회와 추경안 심의를 각각 별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별도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법 사임 보임 관련한 문제, 또 그리고 성추행 논란 불거졌던 그 한국당 이미자 의원 사건 등등 당의 여러 가지 사안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희상 의장은 그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자해공갈단이라는 용어를 저희 당을 보고 쓴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대표께서는 좀 더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내부적인 정리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의장께서는 이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가 하시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사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을 아까 보니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밝히던데
다시 말해서 이제 청문회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재촉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설득해서 변하기 바랄 여유가 없다면서 전략을 다변화하고 문제점을 파고드는 기동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를 언급했습니다.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 코드 인사다, 검찰 장악을 시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해온 한국당이 이 청문회를 통해 검찰총장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야는 앞서 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에 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에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들과 합의를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기재위는 오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 계획서 채택할 예정인데요.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지난 3일에 제출이 돼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23일까지는 청문회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여야가 26일로 합의를 한 만큼 청와대가 다시 이 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정해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국세청장 청문회와 국회 복귀는 다른 문제라고 선은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른 문제라고 한 건 아까 이제 최 반장의 얘기대로 투트랙 전략을 취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모두 인사청문 대상이긴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또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트랙 전략을 택한 거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건 손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그게 이제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원칙대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사람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 수사팀장과 또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 후보자가 외압을 폭로하면서 황 장관도 무관치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이후에 법무부가 윤 후보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뒤에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방해의 당사자로 황 대표 이름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수사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까지 이어진 건데 이 두 사람이 소위 악연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황교안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집행한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장관 하시던 시절에 그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시나 압력도 없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압력 없지요. 없고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 외에 부당한 압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당 사무총장에서 어제 사무총장직에서 어제 사퇴하긴 했지만요. 이른바 한선교 효과라는 우스갯소리가 정치권에 떠들고 있다면서요? 예, 한선교 총장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 국회 발제에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한선교 효과 자칭 이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게 당 대표 발언을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받아칠 때 한선교 의원이 제가 한번 발제 소개를 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고생한다라는 뜻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만 이렇게 주저앉은 기자들을 보고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또 막말 논란이다 이랬었는데 그때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민주당 원내 대변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물론 현장 기자들은 저걸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렇게 바닥에 주저앉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저렇게 하는 브리핑을 했었고 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내대표실 안에서 앉아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네, 바른미래당은 아예 원내대표실을 카페식으로 꾸며서 기자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노트북 사용이 편리한 오픈 테이블을 비치했는데요. 마치 카페에서 공부하듯이 기자들과 당직자 또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들고 와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입니다. 공간 기획은 김수민 의원이 맡았는데요. 새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둥지를 만들어 쉬어갈 수 있게 하자 자연스레 소통의 길을 열어주자는 게 오신환 원내대표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장면 잠깐 보시죠. 괜찮아요? 너무 좋다. 역시 오신환 멋쟁이. 진짜 잘했다.
컨센트를 좀 준비해드릴게요. 음료. 오늘 여러분들이 오세훈 원내대표한테 박수 좀 주셔야 되는가? 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간단히는 언급했지만요.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손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반박 입장문을 냈죠. 네, 관련 수사 진행한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요,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이 보안 자료를 이용해서 토지 26필지 그리고 건물 21채 등 약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 그리고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혜원 의원은 조카 명의를 빌려서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하지만 손 의원은 다소 억지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서 차명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정치권의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손 의원을 향해 뻔뻔한 변명과 오만한 자세에 대해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 보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김정숙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역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삐뚤어진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입만 열면 거짓 선동꾼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손 의원은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는 거니까요. 앞으로 재판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집중 발제 또 디베이트 때 얘기를 또 했지만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국회가 반쪽이나마 열릴 분위기니까요. 잘 좀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윤석열 공방 가열, 적임자 코드 인사 이렇게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이 오늘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정통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 정권을 창출하는 데서 한국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특히 정치를 시작한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의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도 했는데요. 친박 신당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뜻임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 당 탈당도 하기 전에 남의 당 공동대표부터 추대됐던 상당히 진기한 기록을 남긴 홍문종 의원. 오늘로 자유한국당 당적 정리했습니다. 탈당 명분이 필요했던 때문일까요? 자, 홍 의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촛불 쿠데타로 거짓과 날조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구해드리자 몇 번을 얘기했지만 황 대표 반응 이랬다는 겁니다. 당 차원에서 탄핵 백서를 제작하자고, 그래서 탄핵 기록의 왜곡을 막자고 반복해서 말해왔고 황교안 대표께도 이를 당부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동료 의원들한테도 섭섭하긴 매한 가지였습니다. 태극기 세력 나라도 위로해드리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대외 활동에 나섰더니 주변에서 본인에게 이러더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8인이 보수 분열이니 공천받기 위한 꼼수라느니 차마 옮기기가 민망할 만큼 상스러운 욕설과 저주성 악담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홍문종 의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따로 있죠. 탈당 그리고 대한애국당 합류 나 혼자 생각 아니다. 그분과 교감하에 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라고 말이죠. 저는 여태까지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과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였죠. 일요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낯을 든 남자가 나타났던 거죠. 교회 개혁 평신도 행동연대 이날 이 800억 원대의 이 교회 재산을 관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정 담당 장로의 오주기를 맞아서 이 교회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60대 신사가 갑자기 낫을 든 채로 달려들었던 거죠. 이렇게 말이죠. 교회에서 낫을 들고 왔습니다. 연행해 주세요. 명성교회에서 낫을 들고 왔습니다. 연행해 주세요. 자, 낫을 들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좀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들고 오는데 저걸 자극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알고 봤더니 바로 이 노신사 낫을 들고요. 이 행동연대 측이 교회 맞은편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끊어 놓으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당하는 입장에서야 그게 누굴 향할지 몰랐을 테니까 선뜻했겠죠. 이렇게 말이죠. 욕설을 하시면서 뭐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셨고 낫을 휘둘러서 현수막을 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낫을 들고 흔들면서 니들 죽인다라는 그런. 자, 보시다시피요. 저 낫을 들었던 남성 신사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명성교회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선 강동구청장 3선, 17대 18대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냈던 김충환 전 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아, 글쎄요. 이거 정말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이건 좀 어쨌든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다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말 보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나선 것 같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말이죠. 개신교 원로들 오늘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때문에 말이죠. 특히 회견장에는 저번 시국 선언 때 머리끄덩이 잡혔던 이세훈 목사도 저렇게 참석했더군요. 자, 보수와 진보가 망라된 원로 31명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다, 반성경적, 반복음적이다 라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계속적 욕망으로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 목사라고 내세우지도 말고 한 개인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기총 비대위도 오늘 회견을 열고서 이달 말까지 사퇴하라,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팎으로 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전광훈 목사 과연 오늘 어떤 표정이었을까 궁금했는데 이 두 회견이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각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 실촌 수양관에서 개신교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 세미나 중이었습니다. 오늘 발제 때문에 저도 부득이하게 그 유튜브로 2시간 가까이 실시간 그 설교를 들었는데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갑자기 JTBC 전광훈 목사가 정치 발언을 한다. 교회는 정치하기 위해서 생긴 집단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요, 공부. 대학 졸업해서 기자까지 된 사람들이 말이야. 기본 상식도 모르고 말이야. 마치 저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솔직히 공부를 좀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좀 뜨끔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전광훈 목사님, 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구체적인 이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국 지하철역 입구에 부스를 마련해놓고 서명을 받겠다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앞에 있는 목회자들 반응이 좀 썰렁하자 전 목사님께서 벌써 아멘 안 하고 고개 숙이는 이 사람, 이거 안 할 사람들 목회자 사표 내세요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건 3.1운동이다. 자, 하실 분들은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개신교 원로들이요 언론에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다루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일각에선 또 그럽니다. 그런 의도적 무관심이, 외면이 지금의 이런 상황을 낳았다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원로들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1000만인 서명을 시작한다는 게 전광훈 목사의 계획이고요. 교계 내부의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참 많더라고요. 네, 홍문종 의원 탈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 대목이 아주 눈길이 가는 그런 표현이네요. 네, 친박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파수 없는 찐빵이겠죠.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 여부를 묻자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밖에서 많은 분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시고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 같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상황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이제 홍문정 의원이요, 무소속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친박 중진인 서청원, 이정현 의원 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들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서청원 의원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홍문정 의원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니라고는 안 하고요. 네, 노코멘트.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홍 의원은 이런 정치권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40석에서 50석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또 숨기지 않았는데 자신의 탈당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크게 출렁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또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낙천자 중심의 친박 연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분위기를 추스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작업을 또 진도에서 도와야 할 사람이 사무총장이잖아요. 근데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선교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놓고서는 당내에도 이런저런 말이 많은 상황이죠. 네, 일단 어쨌든 어제 공식적으로 밝힌 사퇴의 변은 건강상의 이유였는데요. 네. 당뇨가 있고 때문에 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정작 이 한국당 최고위원들 역시도 이 건강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왜 갑자기 사퇴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도 건강 문제로 알고 있다라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측에서 건강에 문제 없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요, 양반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선교 의원 측에서는 건강에 우리 이상 없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너무 발끈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선교 의원은 출근을 안 하는지 이 스태프들도 연락을 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관련해서는 이 당 내부에서는 한선교 총장 본인이 자꾸 이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 또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막말 파문 등으로 황교안 대표와 불화가 시작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당 사정에 정통한 한 보수 유튜버 역시 한 총장 건강 멀쩡하다. 황 대표가 한 총장을 쫓아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선교 의원 본인의 입장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이건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요,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딸이죠.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대해서 그동안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오늘 추가 의혹을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곽상도 의원은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면서 이스타항공이 태국에 투자한 회사에 사위를 취업하도록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스타항공은 외국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축했었죠. 그러니까 곽 의원은 태국에 직접 가서 해당 회사를 찾아갔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무실을 찾아가니까 한국인 대표이사 박모 씨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고 했고요. 한눈에 봐도 이스타항공과 관계 있는 회사였고 이 서모 씨, 그러니까 사위의 취업 사실도 확인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외부에 이스타항공 상호를 버젓이 내걸고 있었고 박 대표는 사위 서 씨가 2018년 7월에 입사해서 3주간 근무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입사했다는 것은 타이 이스타제트를 뜻합니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그 박모 대표, 그러니까 따로 이 공고를 내지 않았는데 회사 인포메일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고 또 태국 방콕 현지에 산다고 해서 채용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대통령 사위인지는 몰랐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말이죠. 네,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은 박모 대표 증언 외에는 이제 다른 증거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스타항공이나 청와대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최 반장? 자, 일단 이스타항공 측은 이상직 이사장은 대통령 사위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 타이 이스타제트와의 합작도 검토한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진행된 바 없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 자녀의 해외 체류 또 이 사위의 취업 과정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이 잇따라서 대통령의 손자 또 학교 등을 추적해서 공개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인지 묻고 싶다. 이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조금 전 정치부의 진행 중간에 브리핑을 했고요. 관련한 속보까지 최 반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기사 제목, 홍문종 의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홍문종 한국당 탈당, 박근혜도 예의주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인천 서부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초중고교 급식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오늘 붉은 수돗물 원인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무리한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서 바닥 침전물과 함께 동급되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많은 인천 시민들이 20일간 큰 불편을 겪었고 또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그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앞서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붉은 수돗물은 수도관 벽의 물때와 바닥의 침전물 등이 섞여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수도관의 물때와 침전물 등이 섞인 거냐? 바로 이런 겁니다. 공촌 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 등이 정기 점검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인근의 다른 정수장에 물을 끌어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 역방향으로 물을 공급하면서 유속이 빨라졌고 그러면서 수도관 벽에 있던 물때와 침전물 등이 떨어져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태가 장기화된 이유는 뭘까요? 환경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수지 탁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된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또한 이제 정수지 및 흡수정의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탁도계가 정수지에서 고장이 있어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환경부 발표를 토대로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또 인재였다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관로를 변경할 때는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물질 등을 빼고 공급량을 천천히 늘려나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탁도가 올라갔는데도 이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인천시도 어제 박남춘 시장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죠.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해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열악한 상하수도 인프라와 안일한 현장 대응이 겹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물어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공촌 정수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 뒤늦은 사과와 또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 등이 나왔지만 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불안은 여전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관계기관의 늑장 대응 등을 지적했습니다. 수돗물 사태 들어가서 관련 소식 더 전해드리고요. 자, 주제를 바꿔서 고유정 사건 소식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낮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피해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 유해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뼈 추정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김포의 한 소각장입니다. 경찰은 이 소각장에서 고열 처리된 1에서 2cm 크기의 뼈 추정 조각 40여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류함에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봉투를 버린 바 있습니다. 김포 소각장에서 발견된 물체가 일단 사람의 유해가 맞는지 또 피해자의 유해가 유해인지 아닌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정을 거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고유정을 고소한 현 남편 취재진을 만나서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 얼굴에 피가 조금 묻어 있었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아이가 자고 있던 매트리스까지 피에 젖을 정도로 많은 피를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애기 얼굴 크기만큼한 피가 뿜어져 있었고요. 그 전기 매트 피가 흡수가 돼서 밑에 매트리스까지 피가 번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현 남편은 고유정이 당시 다른 방에서 따로 잔 건 맞지만 자신이 아이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은 그 당시에 주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유정은 이미 그 당시에 외출 준비를 다 하고 이미 이 방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상태였어요. 방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요. 근데 10시까지 열린 방에 얼굴에 피가 묻어있는 이 현장을 결코 못 봤을까요? 의아한 점은 또 있습니다. 고유정은 아파트 주민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주 1주년 기념행사 관련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을 만들어주고 바자회도 꼭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남긴 시각 바로 현 남편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10시간 전쯤입니다. 그때는 다른 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유정이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경찰은 고유정이 아이를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 글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유정을 둘러싼 의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환경부 붉은 수돗물 원인 발표, 수도관 물때 등 섞여. 네. 자, 고유정 사건 관련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 수돗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낮에 그 피해자인 전 남편 유해 일부로 추정되는 이제 물체가 발견이 됐는데 뼈죠. 뼈 추정 물체죠. 그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 고유정이 김포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류장에서 이 시신 일부가 담긴 걸로 추정되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CCTV에 잡히면서 자, 경찰은 역추적을 한 거죠. 해당 쓰레기 분류장에 이 쓰레기가 수거된 소각장을 수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포 소각장에서 이번에 이 뼈 추정 물체가 고열 처리가 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앞서 경찰은 이 김포 소각장에서 한 번 처리된 쓰레기가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 업체로 유입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해당 재활용 업체에서 지난 5일, 14일 두 차례 이 뼈 조각을 수거해서 감정을 맡겼는데 일단 5일에 수거된 뼈 조각은 동물뼈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 유가족이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의 아들에 대해서 고유정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강모 씨,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이 강모 씨의 유족이 오늘 친권 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심판 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 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폐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남편 강 씨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이 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후견인으로 피해자 강 씨의 남동생을 선임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 시신을 훼손하고 태연하게 노래방에 간 사실이 확인이 됐죠? 네, 그건 지금 현 남편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달 말 전 남편과의 아이 면접권 교섭 문제 등으로 사흘 정도 연락이 되지 않던 고유정이 지난달 30일 자정쯤 이 현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 남편에게 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연히 현 남편은 놀랐겠죠. 그래서 청주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이 고유정은 31일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남편에 따르면 고유정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또 함께 외식도 하고 노래방까지 같이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 정황을 좀 되짚어보면 31일 오후는 고유정이 친정 가족 명의인 김포 아파트에서 시신을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시신을 재차 훼손해서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이 발견된 직후였죠. 그러니까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에 아무렇지 않게 병원에 가고 또 노래방까지 갔다는 걸로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제 관련 속보가 많이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또 추가로 다뤄보고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지금 피해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오늘 환경부가 뒤늦게 발표를 했는데 어때요? 지금 피해 범위도 제가 얘기했지만 피해가 아직도 뭐 대단하다면서요? 네, 인천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천시 내 150여 개 학교가 급식 등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요. 오늘 환경부의 발표로 이번 사태가 인재임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분노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담당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문제가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했다. 거의 100% 인재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 등 또 이제 수사 무마 외압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그런 모양새인데 핵심 관계자로 꼽히고 있는 유흥업계 관계자가 최근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네, 이른바 소위 정마담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이번 의혹 핵심 관계자 A 씨를 경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최근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일명 정마담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벌였는데 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 일부 여성들이 술자리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면서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A 씨가 동원했다는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이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제 32조 원을 들여서 노후 시설의 정비에 나서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 지금 시설이 너무나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관련한 제2의 인천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환경부 인천 붉은 수돗물 100% 인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진우야, 니 어찌 댕기고? 진우야, 내다. 진우야, 엄마하고. 야야, 진우야. 나 좀 보라고, 내다. 진우야. 내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형사님들한테도 내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내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내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 임시완 씨는 앞서 보신 영화 변호인에서 독서 모임을 하다가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진우 역을 맡아 화제가 됐었습니다. 임시완 씨는 2017년 7월에 입대해서 지난 3월 말에 전역했는데요. 어제 한 매체가 임 씨가 군 복무 기간에 123일의 휴가를 나왔다며 특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예인 출신 군복무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입대한 연예인은 모두 16명으로 임시완, 강하늘, 김수현, 옥태견, 지드래곤, 유명 배우 가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임시완 씨가 123일로 가장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8년 기준 육군 전역자 평균 휴가일수 59일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자, 휴가 내역을 살펴보면 연가 28일, 포상휴가 18일, 위로휴가 51일, 보상휴가 14일, 진료 목적 청원휴가 12일 이렇게 해서 123일이었는데요. 이 매체는 51일의 위로휴가를 문제 삼은 겁니다. 위로휴가는 군인이 행사에 동원됐을 때 주어지는 휴가인데요. 이 부분이 2013년 폐지된 연예병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이 매체는 비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임 씨는 군복무 기간 동안 많은 군 행사에 동원됐습니다. 인권침해, 군범죄, 성폭력, 방위사업 비리.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위로휴가 중 40일 이상을 실시한 인원은 신병 위로휴가, 신흥무관학교, 뮤지컬, 평창 동계올림픽, 임무수행 유공에 따른 위로휴가를 허가받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임시완 씨의 소속사 측도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병이 입소할 경우 5주간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조교 보직 특성상 대체 휴가로 신병 기수 위로 휴가가 약 40일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일반 병사에 비해 많은 휴가 일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군 우대에서 허용한 범위 외에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연예인 출신 병사들이 행사 참석을 꺼리지만 국방부와 소속 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행사 임무를 수행하고 그 공로로 포상휴가를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시완 씨와 군대 생활을 같이 했다는 한 누리꾼도 시완이 형뿐 아니라 우수 조교들 대부분 100에서 110일의 휴가를 나간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일각에선 연예인들을 과도하게 행사에 동원하고 휴가를 주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그 연예인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연예인으로서 입대를 했으면 저는 전투 임무에 매진하는 것이 또는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당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연예병사가 폐지됐지만 휴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특혜 논란에 휩싸이거나 일반 사병들이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군 당국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 내일 오전 9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020년 대선 출정식을 엽니다.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인데 러닝메이트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입니다. 오늘 미국으로 떠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을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준우승의 주역이죠. 이강인, 이광현 선수 등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차례로 초청해서 토론회를 여는데 내일은 이인영 원내대표 차례입니다. 국회 파행, 외교안보, 경제 이슈 등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죠.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일정 잘 좀 챙기고요. 네, 친하니까. 네.